계속하면 논리 연산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산술 보여줬으니까 이제 논리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 연산은 그냥 단순히 조합 논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를 집어넣으면 AND를 할지 OR을 할지 익스클루시브 OR을 할지 아니면 컴플리멘트를 할지, 지음선은 뭐냐면 다 클리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바로 결과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드 회선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로드가 1일 때 결과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먹사 아시죠? 4x1, 8x1, 7x1은 없어. 7x1은 없어. 무조건 이게 n승으로 끝나. 그리고 n은 여기 오는 거예요, 선택신호. 그래서 이 두 개의 선택신호니까 00, 01, 10, 11이니까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내는 구조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스의 동작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었어. 그러니까 산술이랑 논리를 묶어가지고 내가 선택신호 두 개에 의해서 산술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산술에서 어떤 걸 할지 논리에서 어떤 걸 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S를 이용해서 2x1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산술을 내보낼지 논리를 내보낼지, 그러면 선택신호 3개가 있으면 어떤 걸 내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배웠던 거야. 산술, 논리, 먹스인 거죠. 간단한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CPU 내부인 거죠. 자, 상태 비트인데요. 상태 비트인데 플래그 또는 조건 코드, 컨디션 코드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캐리, 오버플로우, 제로, 사인인데요. 캐리는 자리 올림 발생하는 거죠. 최상의 자리 볼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은 1이면 음수, 0이면 양수인 거죠. 제로는 모든 비트가 0인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V는 오버플로우를 나타내는데, 저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CSGV라고 나타내요. 이렇게 CSGV라고 나타내죠. CSGV.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만약에 8비트라면 C9과 C8, 그러니까 최상위하고 그 전 캐리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가지고 1이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증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증명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증명할 거야. 자, 지금 이 상황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이야. 자, 70과 80을 더하면 15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숫자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러니까 답이 틀려. 자, 보세요.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80 하면 마이너스 150이 돼야 돼. 자, 이 숫자는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양수이죠. 값이 틀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C8과 C9이 01이나 10일 때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11이나 00일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요거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하면 되겠네? 그럼 무조건 1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C8과 C9을 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해가지고 그걸 결과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오버플로우 비트 체크할 때 익스클루시브 OR 사용해요? 자, 제로 비트 체크할 때 뭐 사용해요? 노아 사용해요. 노아의 별표. 노아 사용해요. 제로 비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해요. 노아는 뭐냐면 not 오아예요. 그러니까 오아의 결과에 not 한 거죠. 다 보세요. 다 0이에요. 그럼 not 하면 얼마예요? 1이죠. 자, 하나라도 1이면 오아가 1이에요. not 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비트가 다 0이면 노아는 결과가 1이 되는 구조인 거죠. 맞죠? 맞는 구조인 거고.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실제로 CPU 내부를 봤더니 ALU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CSGV야. CSGV 상태 레지스터는 지금 8비트 ALU에서 나온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입력이 A와 B가 8비트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단계 캐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C8과 C9과 그리고
8비트 값의 최상위 비트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9이 있다는 얘기는 캐리가 발생했다고 봐도 되나요? 맞아. 8비트에서 최상위인 C9이 있으면 내가 캐리가 발생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죠? 그리고 C8과 C9을 익스클루시브 OR에서 1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봐도 되나요? 자, 그리고 부호 비트 최상위 이걸 다시 표현하면 MSB예요. MSB. MSB가 뭐냐면 00001100이면 요 최상위 비트를 얘기해요. 요게 사인으로 들어가요. 요게 1이면 음수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전체 비트를 다 노아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1 나오면 이거 제로로 봐도 되나요? 제로로 봐도 되죠.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하고 노아 있잖아요. 저거 제가 모의고사 어떻게 냈냐면 요거 이렇게 블럭으로 다 가려 놓은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어떤 게 들어간지 물어봤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동기 시프터가 있고요. 시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터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먹스가 핵심이에요. 먹스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입력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이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슨 선택에 의해서? RL에 대한 선택 신호에 의해서 먹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 회로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보면 끝나는 거죠. 걔도 되어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되죠? 그리고 자, 보세요.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펌웨어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면 전문 용어가 하드와이어드야. 하드와이어드라는 전문 용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로 만들면 마이크로 프로그램드라는 전문 용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드와이어드는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펌웨어 방식이니까 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 장치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신물나게 볼 거예요. 언제? 기본이나 심화에서 볼 거예요. 지금은 볼 타임이 아니야. 저건 어려워. 저건 지금 볼 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고 펌웨어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는 누가 빠르고 융통성은 누가 있고 가격은 누가 높은지 보면 돼.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하드웨어가 빨라요? 펌웨어가 빨라요? 속도? 속도. 하드웨어가 빠르죠. 자, 융통성은 누가 있다고요? 펌웨어가 있죠. 그리고 가격은 누가 더 셀까요? 하드웨어가 당연히 세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현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딱 고정돼 있으면 CPU를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어 볼까? 하드웨어로 만들어 봤더니 그냥 여기 내부가 제어 신호 생성기가 그냥 하드웨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는 거.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자, 명령 레지스터가 이렇게 왔잖아요. 명령 레지스터가 있으면 명령 레지스터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해독기에서 add를 해석하죠. add를 해석해서 해독기를 집어넣죠. 그리고 당연히 클럭 집어넣어야 되죠. 클럭이 없으면 안 돼. 클럭은 당연히 있어야 돼. 그죠? 클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까 그 계산에 사용됐던 조건 플래그들 기억나시죠? 조건들. CSGV 같은 애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내? 제어 신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어 신호 어디 있어요? 우리 어떻게 봤잖아. 제어 신호 쓰이는 방법은 이제 아시죠? 아실 거고. 그리고 CPU의 기능과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뭐 인출 해독 당연한 거죠. 인출 해독인데 추가될 때는 사실은 데이터를 인출할 수도 있고 인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냥 점프 명령이면 데이터 인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인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다시 쓰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계산된 결과를 다시 그냥 주기억장치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명령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 데이터 전송 보세요. 램에서 하는 건 뭐야? 램에서 하는 건, 주기억장치에서 하는 건 데이터와 명령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 하는 건 데이터와 명령을 처리하는 거죠. 처리와 저장은 완전 다른 얘기야. 처리와 저장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CPU의 4단계 기본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CPU의 동작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250번지에 40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0번지에 뭐 그런 얘기잖아요.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250번지에 400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실제 동작이에요. 250번지에 있는 400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램에 있는 250번지에 400 하나 갖고 오고요. 그렇죠? MBR로 갖고 왔죠. 얘는 뭐예요? 얘는 그 AC라고 보면 되죠. AC 미리 있었던 거. 그리고 제어 장치에서 ALU의 연산의 종류를 지시하면 add인 거잖아요. add. 맞죠? add 지시하고, 그래서 누산기, 그러니까 AC에 있는 값이랑 ALU에서 계산해가지고 그 처리된 결과를 램으로 이동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add 250에 주기억장치 저장 명령이 있어요? add 250 자체에 주기억장치 저장 명령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어 뭐 하려면 그 명령어가 사실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로드 해가지고 AC의 값 집어넣고, 그리고 add 이제 명령어 수행하고, 그 다음에 store 명령어 실행해가지고 AC의 값을 메모리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3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앞뒤 다 자르고 add만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명령어들이 다 기반에 깔려 있는 거야. AC에 갖고 온 다음에 add에서 덧셈 결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store에서 AC에 있는 값을 주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구조인 거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동작을 아까 1, 2, 3, 4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400을 갖고 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ALU 선택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400이랑 AC에 있는 데이터 저장하는 거, 덧셈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별도의 스토어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저장하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장치 기본 동작, 그러니까 CPU 내 제어장치의 이제 동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1번, 2번, 3번, 4번 돼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일단 add 250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PC의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죠? 다음 명령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CU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어장치가 명령어를 해석하고요. 그죠? 제어장치가 명령어를 해석해가지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합당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서 ALU를 선택하는 구조인 거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구조인 거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제어장치 기본 동작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프로그램 카운터 보시면은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레지스터인 이렇게 MAR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MAR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MAR로 이렇게 가죠. 그죠? 가게 돼 있는데, 증가 회로는 이제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플러스 1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는 거고, 주소 해석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에 주소를 지정하는 건데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조건부 분기나 점프나 아니면 함수 호출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단순히 플러스 1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갑자기 딴 데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어장치 동작을 포함해서 CPU 동작 보여주고 있는데 300번지에 add 250 있고 250번지에 400이라고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명령이 add 250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지금 add 250 이렇게 넘어오죠. add 250 넘어오고 그리고 명령어 레지스터에 add 250이 넘어오고요. 명령어 해독기에 add 들어가고요. 250은 내가 mar로 가서요. 400이라는 값을요. 갖고 와서 어디로 가요? 누산기하고 덧셈을 수행하죠.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명령어 있죠. 300번째 add 250이 있었어요. 그래서 add 250을 갖고 왔어요. 명령어 레지스터에 add 250이 있어요. 그 중에 add는 명령어 해독기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연산장치에서 덧셈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250은 다시 MAR로 가가지고 그 250번째가 지정하고 있는 데이터 400을 내가 갖고 와서 이렇게 누산기에 있는 AC와 덧셈을 수행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덧셈을 수행하는 구조인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외운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명령 레지스터의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로 외운다고요? 점프 명령이나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원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CPU의 성능 요소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게 CPU의 성능을 결정짓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자, 보세요. 일단 캐시하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캐시 아시죠? 캐시. 파이프라인도 제가 좀 약간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클럭 주파수 빨라야 돼요. 그죠? 클럭 주파수 당연히 빨라야 돼. 가격 비싸. 자, 워드 크기 32비트보다 64비트가 좋아요. 맞죠? 자, 캐시 메모리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캐시 메모리는 한 4개씩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4개씩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파이프라이닝이에요. 파이프라이닝은 당연히 우리가 병렬 처리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렬 처리는 뭐냐면요. 얘는 이게 멀티코어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코어. 여러분들 PC는 다 멀티코어잖아요. CPU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의 얘기는 뭘까요? 명령어 집합의 복잡성인데요. 명령어 집합의 복잡성은 C스크와 리스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갈게요. 자, C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어요. 자, C는 그냥 컴퓨터니까 무시할게요. 컴퓨터니까 무시할게요. 자, CPU의 종류인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방법, 종류인 거죠. 자, IS는 뭐냐면요. IS는 명령어 세트예요. instruction set이죠. set. 명령어 세트. 명령어 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add 250은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수평 확장, 수직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야. 명령어 세트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add 250, 300, 400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250번지에 있는 내용과 300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400번지에 저장하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명령어 개수를 많이 만들 수도 있어. add,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걔는 reduced야. reduced가 뭐예요? 간단이죠. 간단. 자, C는 뭐냐면 컴플렉스야. 컴플렉스가 뭐예요?
벌써 뭐죠? 복잡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인스트럭션 셋을 간단하게 만들 건지 복잡하게 만들 건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간단하게 만들 건지 복잡하게 만들 건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류의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적 사고 방식은 별로 안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걸 나눌 수 있냐면 보세요. 시스크하고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몇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어 장치의 복잡도, 제어 장치 CU의 복잡도, CU의 복잡도, 그리고 프로그램 길이, 그리고 레지스터 개수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둘 중에 어떤 컴퓨터가 먼저 나왔어요? 어떤 명령 세트가 먼저 나왔어요? 리스크가 먼저 나왔어요? 시스크가 먼저 나왔어요? 리스크가 먼저 나왔어요? 시스크가 먼저 나왔어요? 시스크가 맨 처음부터 나왔는데 시스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많을까요? 실제로 사용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언어를 배웠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 영어를 배웠다고 쳐. 근데 쓰는 단어 몇 개 안 돼. 그런 거야. 진짜 농담하는 거야. 진짜 그런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세요. 제어 장치는 누가 더 복잡하죠? 시스크가 복잡해? 리스크가 복잡해? 시스크가 복잡하죠. 복잡하고 간단하죠. 얘가 돈이 남았겠네?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돈이 남았어. 그게 뭘 했어? 레지스터를 추가했어. 레지스터가 많다. 얘는 보통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얘네들이 돈이 남아 돌아가, 얘네들이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레지스터 개수가 많은 게 아니야. 자, 레지스터 개수가 많으면 좋아, 나빠? 레지스터 개수가 많으면 컴퓨터가 빨라져, 느려져?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레지스터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얘기지. 레지스터 개수 많으면 더 좋아. 비싸서 못 넣는 거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CU로 세이브를 했단 말이야. 세이브를 했어. 많은 거야. 자, 둘 중에, 보세요. C equal A 플러스 B 곱하기 C 나누기 D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크가 짧아, 리스크가 짧아. 요걸로 시스크 프로그래밍이랑 리스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놈이 더 프로그램 길이가 짧죠? R? 자, 보세요. 이렇게 긴 명령어들은요, 시스크의 리스크예요? 시스크죠. 그러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길이가 짧아, 길어? 프로그램 길이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인데? 짧아지죠. 짧다. 얘는 당연히 길 수밖에 없다. 됐어요? 응? 더 자세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스크 리스크를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더 복잡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됐어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럭 주파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클럭 주파수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한데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타이밍 맞추려고 하는 거, 타이밍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거죠. 타이밍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한 클럭 동안 뭘 시행해? 마이크로 명령어 실행하죠.
마이크로 명령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하죠. 오퍼레이션.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명령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명령어 안에 오퍼레이션을 2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클럭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2개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크로 명령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그냥 오퍼레이션이 한 클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과 주파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클럭 주기하고 주파수는 반비례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가헤르츠 같은 거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롭스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플롭스 기억나시죠? 플롭스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플로팅 포인트 계산하는 걸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왜냐하면 덧셈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곱셈 그런 건 좀 이렇게 난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워드 크기는 정말 중요해요. 별표 워드 크기. CPU가 메모리로부터 한 번에 가지고 오거나 쓸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데 32비트 컴퓨터하고 64비트 컴퓨터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 기억나시죠? 자, 캐시 기억 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역성이죠. 지역성 기억나시죠? 시간의 지역성, 공간의 지역성 기억나시죠? 시간의 지역성 1000번지를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1000번지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 공간의 지역성 1000번지를 요청했을 때 1001번지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역성이 깨지면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자, 요거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자, 시스크 리스크 있어요. 자, 시스크는 인텔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AMD 주도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리스크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스크 인텔에 열심히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내부적으로 시스크인지만 겉은 시스크인데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명목상으로 그런 거잖아. 뭔가 바꿔야 되는데 좀 쪽팔리니까 명목상으로는 시스크라고 얘기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리스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은 원리가 뭐라고요? 파이프라이닝 원리가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동시에 동일한 하드웨어.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캐시라든지 아니면 주기억이라든지 아니면 IO라든지 이런 얘기예요.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내가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 얘는 지금 2단계로 명령을 나눴어요. 이 상태에서 속도를 더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만큼 세이브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단계를 높이면 되는데요. 무슨 문제 발생할까? 단계를 높이면 무슨 문제 발생할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실행되니까 충돌이 생기는 그거를 해저드라고 해요. 해저드 시험도 정말 잘 나와요. 나중에 그 해저드 할 때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자세히 해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령어가 3개면 하나는 누상기에 있고 하나는 레지스터에 있고 하나는 제어장치에 있으면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겠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자, 그리고 병렬, 멀티코어일 때 볼까요? 멀티코어일 때 보시면 지금 CPU가 하나, 둘, 세 개이니까 지금 부하 분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큰 작업을 하나, 둘, 세 개 나눠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작업이 하나면은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부하 분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하 분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하 분산 개념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캐시 코히어런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캐시 코히어런스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주격이 이렇게 있어요. 주격. 그리고 여기 CPU가 있고 여기 이제 캐시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CPU에 캐시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멀티코어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응? 맞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게 변경됐어.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게 변경됐으면 다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문제를 캐시 코히어런스 문제라고 불러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기억이 하나이고 캐시가 코어마다 붙어 있을 때 캐시 코히어런스 문제가 불일치, 캐시가 아니라 불일치,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맞아요? 맞죠?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PU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주격장치인 메인 메모리 또는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가 뭐냐면 1차. 그러니까 1차가 뭐냐면 CPU가 처음에 접근하는 메모리. 1차. 그리고 보조기억은 세컨더리.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운영체제랑 같이 해석을 하면요. 운영체제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배우거든요. 맞죠? 사실은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왜 뜬금없이 이제 기억장치하고 프로세스를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하드디스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죠. 그리고 여기 주격장치 있죠. 메모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PU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주기억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얘가 지금 주기억장치잖아요. 얘는 지금 실행 중이지 않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럼 주기억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갖고 있는 거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갖고 있는 놈이죠. 이게 주기억장치의 역할이야.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갖고 있는 애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갖고 있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답하면 틀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틀려. 프로그램이랑은 틀려. 뭐가 붙어야 돼요?
실행 중인. 그걸 누가 갖고 있어?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얘하고 얘가 주기억 장치가 갖고 주기억 장치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언제 사용하냐면 물론 첫 번째 역할은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역할은 그냥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저장인 거잖아요. 비발성 저장인 거잖아요. 그죠? 비발성 저장인 거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부족할 때 수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압을 왜 하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수압을 해줘야 돼. 수압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제 수압이 발생하죠. 수압이 발생하죠. 수압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서로 수압이 필요해. 수압. 이걸 뭐라 불러? 가상 메모리라고 불러.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자,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가상 메모리는 물리적인 메모리는 적지만 논리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메모리는 주기억인데 논리적 메모리는 보조기억인 거잖아요. 인 거죠.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만큼 메모리가 있는 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뭐 이렇게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당 4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할당할 수 있으면 정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들이 물리에서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수학평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잖아. 그 바탕에 뭐가 있어? 보조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상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이랑 주기억을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면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아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억에서 CU하고 ALU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조기억에 있는 애들은 실행 중이지 않은 프로그램인 거고 주기억에 있는 애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기억, 가상메모리, 가상기억 장치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버추얼 메모리 그런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물리적 메모리는 별로 없지만 논리적 메모리인 보조기억 장치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성능 평가 요소를 봤더니 용량 당연한 거죠. 용량 많으면 좋은 건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죠? 접근 시간에 별표할까요? 접근 시간에 별표하시고요. 그리고 사이클 시간, 그 다음에 사이클 시간은 접근 시간, 그러니까 두 번의 접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의 접근. 왜 두 번 접근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 접근하는 거, 두 번 접근. 그리고 기억장치 대역폭 당연히 좋으면 좋죠. 대역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워드 개념인 거죠. 데이터 전송률 얼마나 빨리 초당 전송할 수 있는지, 데이터 전송률, 그리고 가격 당연히 가격이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기억 용량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가는 말할 여지가 없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접근 시간은 뭐냐면 별표할까요? 접근 시간은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읽거나 쓸 때 걸리는 시간 한 번 읽거나 쓸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표현이 있는데 액세스 타임, 접근 시간, 접근 속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 비슷한 개념인 거야. 자, 이게 접근 시간인 거고요. 자, 사이클 시간은 뭐냐면요. 두 번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왜 두 번 접근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기 코어 사용했고 지금은 반도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방식이라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이나 두 번째 접근이랑 속도가 똑같은데, 자기 코어 기억 장치는요, 자기 코어 기억 장치는 파괴를 하기 때문에 복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그 안에 있는 자기장의 원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성질이 좀 그러니까 고정된 성질이 아니라 바뀌니까 그 바뀌는 걸 파괴라고 하는데, 다시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이랑 두 번째 접근 시간이 틀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원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쳐야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지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으니까. 그죠? 반도체니까. 자, 그리고 대역폭은 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비트수, 워드랑 똑같죠. 대역폭, 밴드폭 뭐 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률은 얼마나 빠르게 접근이라는 용어보다요. 이거 지우시고요. 속도가 나을 것 같아요. 속도. 얼마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을까? 전송할 수 있는가? 전송 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는가? 당연히 대역폭이랑 전송률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역폭이 높으면 전송률이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고요. 자, 가격은 기억장치 속도에 비례해요.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제일 비싼 거예요.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제일 비싼 거죠. 됐어요? 가격. 자, 그리고 기억장치 계층 구조인데요. 계층적으로 이제 기억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 원리는 뭐냐면 경제학.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내부의 구조는요, 경제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특히 기억장치는 적정 비용에 적정 속도예요. 적정 비용의 적정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돈이 되게 많아요. 1000만 원 있어. 컴퓨터 사고 싶으면 1000만 원짜리 컴퓨터 사면 돼요. 그럼 거기 캐시가 엄청나게 많아. 캐시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엄청 빠른 SSD라고 다 똑같은 SSD 아니에요. 속도가 다 틀려. 그러니까 그런 거 살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큼의 속도가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기억장치 계층적 구조를 떠나서 컴퓨터를 만든 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있으면은 사실은 그 버스 구조 사용 안 하면 좋잖아요. 1대1로 만들면 되잖아. 맞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그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걸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CPU 레지스터는 좀 작아요. 양이 많지 않죠. 근데 얘는 되게 많죠. 양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로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양이 별로 많지 않고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 SRAM, 주기억 DRAM, 그 다음에 보조기억 SSD나 HDD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